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여러분들의 생활 물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활 물가 마음에 듭니까? 빵 가격, 과일 가격, 우유 가격, 콜라 가격, 무슨 가격?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모든 식자재 비용을 다 제주기 때문입니다. 저녁까지 맨날 회사에서 먹고 과일까지.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우리 슈카 친구들의 복지 중 하나인 점심이건 저녁이건 아침이건 다 버카로 드시고 있죠. 지금 심각하게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서 버카 사용량이 하늘을 뚫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에만 2번이나 카드 한도 증액을 했어요. 저희가 많이 먹다 때문이 아니라 물가가 그만큼 많이 폭증한 게 아닐까요? 게다가 우리가 또 강남역에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점심, 저녁, 후식까지, 커피까지. 자, 우리나라 생활 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되게 비싸다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너무 비싸요. 과일 값이 일단 너무 비싸요. 딸기 한 팩에 거의 막 2만 원이야.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크게 강타했던 과일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사과는 71%가 올랐다고 이제 통계청 자료로 떴는데 토마토는 56%밖에 안 올랐네요. 배는 61%, 파도 싸요. 50%. 신성과일 평균 YOY로 한 41% 정도. 이게 거의 30년 내 최고치입니다. 동동이 인생에서 가장 많이 오른 한 해가 바로 올해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과일 가격뿐만 아니라 생활 물가라 그랬을 때 빵 가격, 우유, 고기, 쌀, 과일, 우리가 먹거리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대충 아무거나 던져도 싼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 이제 해외에 나가서 비교하는 유튜브 영상들도 너무 많고 볼 때마다 열받죠. 특히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갔는데 요만큼을 샀는데 10,000원이야. 우리나라에서 10,000원 사면은 하나 들고 못 사고 이런 비교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소득이 물론 높아서도 있지만 국민소득 대비해서도 정말 생활물가가 먹거리 물가가 특히 비싸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먹거리 물가를 비교할 때 사실 많이 쓰는 사이트가 있어요. 넘베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위키피디아처럼 우리가 가서 만드는 겁니다. 공신력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넘베오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저런 신문 기사를 많이 썼더니 농림식품부가 화를 냈어요. 넘베오 지표에 근거한 국가별 농산물 가격 비교는 부적절하다! 공신력이 없다. 몇 개 안 되는 품목으로 비교했을 수도 있잖아. 한두 명이 적었을 수도 있어요. 너희들 논문 쓰는데 출처 나무 위키 쓰면 돼? 마찬가지입니다. 이 넘베오라는 데서 만든 건 이제 그렇긴 한데 대충 방향성은 비슷하니까 여기를 보면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는 보통 많은 사이트에서 가서 보면 탑 10 안에는 무조건 들고요. 세계에서 먹거리 물가가 넘베오에서는 2위, 많은 사이트에서는 5위. 품목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먹거리 물가가 이제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싸게 느끼는 거죠. 1위 누구겠습니까?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왜냐면 일단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높고요. 근데 사실은 스위스는 그 쇼핑을 자기 나라에서 잘 안 해요. 옆 나라 가서 하고 합니다. 독일 가서 하고 이태리 가서 하고 차 타고 넘어가면 바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관광객들이 또 많이 와. 그래서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물건이 많고 소득도 많고 특히 먹거리 키울 장소도 없죠. 알프스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비싼 나라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2등이 여기선 이제 한국으로 꼽혀. 사실상 1등이네요. 조금만. 슈카쌤이 드디어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는 훌륭한 강의의 모습. 자,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지도가 넘베오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뽑아온 생활 물가를 색깔별로 표시한 지도입니다. 대충 추세만 보시면 됩니다. 자, 빨간색으로 갈수록 생활 물가가 좀 비싼 거고요. 녹색으로 갈수록 조금 싼 겁니다. 당연히 아프리카는 엄청 싸고요. 국민소득이 낮다 보니까. 주황색이 높은 지역은 보통 당연히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동남아시아 이런 데도 국민소득이 낮다 보니까 마찬가지죠. 남미 쪽도 $10,000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10,000 이하인 나라들은 당연하겠지만 생활 물가가 낮습니다. 생활 물가가 높은 나라들은 미국 쪽이 있고요. 워낙에 국민소득이 높죠. 당연히 유럽 쪽이 있고 호주도 국민소득이 높으니까 뉴질랜드 그리고 여기 동북아시아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섬나라입니다. 아이슬란드. 이게 셋, 뉴질랜드. 물론 호주는 섬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대륙이지만 유럽의 이런 스위스나 노르웨이 같은 예외적으로 빼면은 다 대부분 섬나라거나 내륙에 있는 섬에 가까운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새빨갛냐? 섬나라잖아요. 정답입니다. 우리나라는 섬나라입니다. 사실상. 일단 섬나라들이 높은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뭐 들어오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철도를 연결한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게 있는데 대한민국, 일본, 대만,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게 사실상 제가 보기에 고립돼 있어요. 주변에서 우리가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 그나마 하나 있는 게 같이 빨간 일본이야. 얘네는 원래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일본을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에? 일본 경제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갈라파고스라 그랬어요. 재팬에다가 갈라파고스 합쳐서 일본은 마치 갈라파고스 같다. 고립돼 있고 독특한 자기만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윈이 갈라파고스 가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생물이 여기 있어? 외국인들이 일본에 가면은 뭐야? 뭐 이런 게 여기 있어? 아 진짜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살고 되게 독특한 게 많았어요. 언제? 1990년대. 특히 IT 전자기기 쪽에 일본에만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 이런 거를 누가 써? 근데 일본에선 써. 도장 찍어주는 기계. 또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옷 입혀주는 기계 뭐 이런 거 만들어 걔들. 그걸 왜 만드는 거야? 근데 자기들끼리 만들어. 그래서 일본을 갈라파고스라 그랬는데 그랬다가 일본 IT 기업들이 다 망했죠. 싹 망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차고 갈 수 있었죠. 일본은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내수 시장이 커. 자기네 국가 안에서만 뭐가 돼도 기업들이 먹고 살 수 있어요. 1억 2천만이 넘죠. 내수 시장이 크고 잘 살기 때문에 자기네 안에서 성공하면은 별다른 욕심이 없었어요. 게다가 일본 말을 씁니다. 전 세계 아무 데서도 사용하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언어를 쓰고 여기는 영어 아니면 스페인어예요. 여기 전체가. 뭐 여기는 지들끼리는 뭔가 다 알아먹잖아. 얘네들은 지들끼리 전 세계 사람 아무도 모르는 말을 아무도 모르는 단어로 1억 2천만이 모여갖고 쿵짝쿵짝 하고 있으니까 갈라파고스가 안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게 비웃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니까 섬이죠? 세계에서 아무도 안 쓰는 한글을 쓰고 세계에서 아무도 안 쓰는 한국말로 5천만이 모여서 문 걸어 닫고 쿵짝쿵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른 게 있었어요. 내수시장이 이렇게 안 돼. 그래서 기업들은 쿵짝쿵짝 하다 보니까 뭐가 신이 안 나. 그래서 기업들은 나가서 경쟁을 합니다. 우리가 수출 위주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글로벌화 됐어. 그리고 기업들의 규모가 우리나라 등치보다 큽니다. 미친 나라에 가까워요. 세계 무역대국이 조그만 게 됐어. 수출의 비중이 GDP 40%가 아직도 훨씬 넘습니다. 기업들은 나가서 경쟁을 하는데 내수시장은 일본과 똑같이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하는 건 똑같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물은 말인데 코리아 갈라파고스, 콜라파고스 뭐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이건 반 맞고 반 틀려. 기업들은 콜라파고스가 아니에요. 기업들은 여기도 샘성이고 여기도 현다이야, 여기도 SK고 여기도 LG고 다 그래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잖아. 하지만 내수 시장은 그렇지 못했다는 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경쟁이 없어요. 경쟁자가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까? 보통 경쟁자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나 뭐 여기나 주변국이 사실상 아무도 없다. 내수시장 관련해서는. 여기는 중국이야. 여긴 북한이야. 뭐 몽골, 러시아 주변국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경쟁이 없어요. 그리고 안에서 장벽을 치고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시장은 제가 보기에 많은 측면에서 자유경쟁 시장이라기보다는 독과점 양식을 대단히 많이 보입니다. 시장을 과점하는 거죠. 오랜 시간 고착화돼서 나눠져 있고 새로운 플레이어가 잘 뛰어들기 힘들고 옆에서 누가 있다가 좋은 게 있으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가려면 13시간이야. 근데 시장은 코딱지만 해. 뭐 별로 기업에는 관심이 있는데 요 내수시장에는 별다른 관심이 안 생깁니다. 사실은 일본도 얘들이 보기엔 비슷해요. 그래서 연루도 잘 안 들어가요.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후진국입니까? 금융 후진국이라고 불려요. 왜냐? 금융은 대표적인 내수시장이에요. 해외 유수의 금융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학을 떼고 나가요. 못 살아남았어. 다 나갔어. 독특한 규제, 독특한 제도. 예를 들면은 뭐 은행 같은 경우에 우리는 뭐 관치금융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관에서 뭐가 내려와? 뭐야? 야, 내가 배당 주는데 왜 네가 뭐라 그래? 이 약간 이런 것들. 우리들만의 뭐가 우리는 모르지만 대단히 강해요. 외국의 기업이 들어왔다가 쫓겨나갔다는 뉴스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게 어느 시장에서 대부분 그러냐? 내수시장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내수 산업들이 어떤 게 있죠? 의료. 전혀는. 의료도 대표적인 내수 산업이고 바리케이트 치고 독과점 하고 있죠. 라이센스란 걸로. 또 뭐 있죠? 통신 거의 완벽한 독과점이죠. 자신들만의 제도와 뭐 망상용 이런 걸로 세계하고 싸우고 있죠. 전 세계에 안 들어온 나라가 없는 트위치가 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뭐 먹을 거 사러 가서 보면은 과자 시장, 아이스크림 시장, 과점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먹거리가 내수의 대표 주자입니다.
국토가 좁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시장에서 사실상 정해져 있는 형태로 과점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게 고착화되어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문제로 많이 얘기하는 유통구조. 나라가 후딱지만 하는데 유통이 왜 이렇게 많나요? 각기 다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각기 다 하는 거를 뭉쳐서 뭐 한 곳에 하거나 이렇게 합시다.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자본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먹거리 시장은 영세한 생산자들이 영세하게 모여서 그들로부터 뭐를 모아서 또 그나마 작은 중간 도매의 상들이 또 그나마 작은 기업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오는, 어떻게 보면은 내수 시장이 작고 그동안 과점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투자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형태의 이걸 이어가고 있어요. 다 개인 사업자, 다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기업이 들어온다, 자본이 들어온다. 농업인인 나를 고용자로 만들 셈이냐, 축산업자인 나를 사장인데 노동자로 만들 셈이냐. 게다가 또 자본의 논리만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게 식량 주권, 이거를 경제적 논리에만 따라서 싸면 이거 수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또 그 영세한 사업자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내는 게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대부분의 먹거리에 신기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그런 제도들이 조금씩 있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독특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쌀은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추국을 수매합니다. 국가에서 정해진 가격에 수매를 해요. 수급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괄 수매를 합니다. 정부가 작년이죠, 작년 신동진 벼라는 품종을 퇴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퇴출했을까? 쌀 시장 가격을 비싸게 혼란시켜서 팔아서? 생산량이 많아서 퇴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격을 안 떨구죠. 피가 그대로입니다. 공급이 막 늘잖아요. 그럼 가격이 떨어져야 될 거예요. 공급이 느니까. 근데 우리나라 수매 제도로 피를 유지해요. 그럼 공급이 늘면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P인데 총 사야 되는 돈이 A가 늘어. 이게 A1으로 가. 야, 그러면은 A1 곱하기 P가 되면 감당이 안 되잖아. 그럼 보관해라. 보관비용이 더 들어. 그 지금 보관하는 쌀이 지금 몇 톤인지 알아? 수십만 톤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이 쌀 품종이 좋은 품종이어서 단일 면적당 생산량이 좋아. 효율적인 품종이야. 이거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생산량 낮춰. 노남평에 이거 심으니까 예를 들면 100가마니가 나와? 미친 쌀이군요. 퇴출. 야, 밥맛 좋고 50가마니 만드는 걸로 바꿔. 급여가 더 안 좋은데요? 아니,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걸 수매를 해야 되는데, 수매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급량이 많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저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떨어지죠. 하지만 가격이 안 떨어지죠.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쌀, 주권 같은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 저걸 없애자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자유경제 시장의 논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소고기? 그거 이제 FTA 맺었기 때문에 미국이 아마 2026년, 호주가 2028년 그때 되면 이제 관세가 없어집니다. 지금은 관세가 이렇게 높았다가 저렇게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산, 호주산 소고기 많이 들어오죠. 과일 수입됩니까? 안 돼요? 되지 않아요? 바나나 다 몇몇 필리핀 과일은 거잖아요. 수입이 되죠. 계절 관세라 그래서 특정 계절은 관세가 50%입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소위 6대 과일이라고 불리는 품종들, 사과, 배 이런 거, 야, 사과 가격 올랐네, 수입이 하자.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미국 사과 없어요? 있긴 있지만 못 들어오죠. 미국이 계속 우리나라한테 미국 사과 팔고 싶어서 난리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다른 사과는 들어와요. 다른 사과는 핸드폰 형태로 들어오는데 그 먹는 사과로는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일 분야는 무역 장벽이 더 높은 분야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수입이 되긴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동식물 위생 검역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수입 위험 분석이란 거라서 OK를 받으면 수입을 할 수가 있는데 1993년 이후로 30년 동안 11개국이 사과에 대한 이 검역 조치, 수입 위험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30년 동안 아직 한 나라도 통과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과일 수입을 막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병충해 위험 때문이라고 하지만 해외 국가들 보기에는 누가 봐도 쥐들끼리 담 싸놓고 무역장벽 치고 미국 그 무역부에서 매년 내는 게 한국 과일시장 열어라, 한국 소고기 더 수입해라, 보호해야 되는 시장이죠, 우리는. 왜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수출은 글로벌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자본이 들어가고 굉장히 생산력을 높인, 그리고 나라 크기에 맞지 않게 기업 규모도 커지고 대단히 저렴하게 물건을 만드는 생산 경쟁력이 굉장히 강한 시장으로 많이 컸어요. 하지만 수출 기업을 제외한 내수 기업들은 갈라파고스처럼 안에 있고 높은 담을 쌓기 때문에 자유 경쟁이 잘 일어나지 않았고 독과점 시장인 경우가 많고 비교적 분할돼서 나뉘어 있고 많은 유통 구조가 또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해졌습니까? 생산성 경쟁이 안 됩니다. 문을 열면은 퇴출될 수 있다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죠. 장기적으로 봐선 생산성을 높여야 돼요.
저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많은 유통구조. 근데 바꾸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바꿔봐야 시장이 작아. 남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대기업 보고 뭐 해라 그러면 가서 해보려고 그래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50억 벌어요 내가. 그러면 욕이란 욕은 다 먹는데 이거 들어가서 100억 벌려고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하려고 해도 너무 영세한 우리 같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생산성을 높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물론 개인 딴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대규모, 기술, 자본, 대형화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됐어요. 농촌, 과수원, 뭐 아니면 축산업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았긴 한데 여전히 사람이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요. 그치, 할머니가 다 파트. 우리 가업입니다. 우리 집의 가업이에요. 기업의 가업이 잘 못 돼요. 미국처럼 비행기로 농사 지으면 안 돼요? 비행기 나를 땅도 없고요 일단 땅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 와중에서도 규모라든지 기술력을 활용해서 뭔가 돼야 되는데 내 가업이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요. 꼭 대기업이 들어가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도 스타트업 할 수 있잖아. 자기들끼리 모여서 협동조합 같은 거 만들어도 어려워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만 문을 닫고 갈라파고스 안에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생산성이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게 없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잖아요, 생산성이. 배터리도 이렇게 가고, 뭐 다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대에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게 열악한 유통 구조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산성이 늘어나서 내가 규모가 되면은 그런 유통 구조가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걔들이 역할을 해줘. 나는 지금 자본도 없고 생산성도 없고 일손도 없어. 나는 그거 지어 놓는 걸 또 겨우 했어. 거기다가 소 겨우 키웠는데 그거 언제 모아갖고 도축하고 언제 모아갖고 중도매상으로 날르고 언제 모아서 소비자한테 갑니까? 그거 혼자 안 된단 말이야. 힘들어. 그러니까 어디를 모아서 누군가가 산지 돌아다니면서 수매해주고 그거를 도축장으로 보내고 그거를 도메인한테 또 맡기고 그 다음에 그걸 소매인이 사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4단계, 6단계, 7단계까지 갑니다. 모든 먹거리들이 대부분 우리는 비슷해요. 배추 농사 하시는 분들이 사람 손도 없고 배추 수확도 못하게 생겼어. 수확도. 근데 산지 모으는 분들이 일꾼 데리고 다니면서 오늘은 이 밭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 밭을 수확해요. 그리고 싣고 가는 거야. 나는 편한데 이미 우리 입장에서 한 단계가 꼈죠. 근데 그분들이 없으면 누가 수확할 거야? 그럼 뭐 기계식으로 해서 사람 많이 고용하고 안 된다니까? 생산성이 낮고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그걸 하면 적자잖아. 가업이 요만해 밭대기요. 안 돼요. 이 사람들도 영세해. 어떻게 합니까? 중도메인 경매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한 번 중도메인들이 모아요. 그 다음에 또 도메인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 도메인.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소매상으로 가고 그럼 이제 이게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청년농이라는 어떤 그 광고 하나 만들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뭐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먹거리 만드시는 분들이 스포츠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시대를 만들려면은 그들이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그들한테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대형화로 하던가 점점 기술력을 발휘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기존에 하시던 분들과 지금 겹칩니다. 경쟁이 생겨요. 그럼 거기서 자체적으로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해도 부딪히죠. 예를 들면 이거랑 비슷합니다.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우리나라 뭐 법률, 세무, 의료, 택시, 뭐 리걸테크, 뭐 의료테크 뭐 그런 거 하겠다. 그럼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반발하죠. 반발해요. 새로운 거 들어오는 게 변화거든. 근데 난 잘하고 있는데 왜 변화라는 걸 갖고 와? 누가 유리하고 누군 불리할 수 있잖아요. 농업이나 축산시장은 그게 더 세겠죠. 당연히. 또 이게 먹거리니까 국가 안보하고도 직결이 되는 문제고 그들을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상생의 방안을 우리가 묘수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떨 때 먹거리 가격이 올라가냐? 우리나라에서는 인건비가 올라갈 때 먹거리 가격이 같이 뜁니다. 단계가 많잖아. 다 사람이야. 더블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들이 많이 그걸 떼 먹어서가 아니라 이들의 인건비가 다 올라가잖아요. 나르는 사람 올라가고 밭대기 한 사람 올라가고 뭐 한 사람 올라가고 공장에서 찍는 것도 올라가는 판에 단계 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인건비가 가파르게 올랐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가 소위 막노동이라고 하는 거 일당 그때 알아봤던 게 8만 원 많이 주면 10만 원 7만 원 그랬어요 일당.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봤는데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훌쩍 올랐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건설비가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20몇만 원씩 줘야 돼. 자, 그러면 그 5단계, 또 3단계, 뭐 4단계, 이게 많고적을 떠나서 거기 있는 인건비가 그대로 먹거리 가격에 적용이 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죠. 우리가 수출위기 국가다 보니까 위기가 오면 환율을 올려요. 원달러를 1,300원, 1,400원 이렇게 올립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물가가 올라가죠. 한 번 오른 수입물가는 안 떨어지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어른이 되면 알게 됩니다. 왜 잘 안 떨어지는지는. 낮은 환율을 선호하는 정책도 역시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갈라파고스 같은 곳에서 규제를 치고 있고 독과점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생산성이 낮아요. 그래서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이 그대로 가서 부딪히는 문제가 있고 시장 경제의 논리가 통용이 잘 안 되는 시장들이 또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리니 양이 저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중국 이커머스 기업 알리와 테무가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왜 이렇게 싼 거예요? 걔네들은 글로벌로 경쟁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수출 기업이야. 우리도 삼성, 현대, SK는 싸게 만듭니다. 거기서 사과 사 먹어도 돼요? 사과 팔아. 딸기 한 너무 팩 1,000원이던데 국내산 딸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낮은 가격으로 모객을 하고 있죠. 자기들이 적자를 볼지라도 우리 리니 양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오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야지 말이야. 경쟁 붙여서. 경쟁 붙여서 리니 양이 보낸 거 그대로 읽으면 가격 인하와 기업 경쟁력 강화 좋은 거 아닙니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소비자에겐 좋습니다. 그런 입장이시구나. 알겠습니다. 알리 테무 때문에 타격을 입는 게 제조업자입니까? 유통업자입니까? 저한테 그렇게 보냈어요. 외국 회사들이 국내 유통을 장악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쿠팡 등 국내 플랫폼 제품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대부분이던데. 네, 무식해가지고. 그리고 또 참고 자료로 저한테 준 게 싸게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정부는 해외 직구 면세 제도를 개선해서 여기다 세금을 붙여서 옛날엔 소량으로 들어오는 거 세금 안 붙였는데 자꾸 소량으로 많이 사니까 1회당 150달러 뭐 관세 뭐 이런 거를 부과해서 가격을 높이겠다. 이거 우리 애들한테는 불리한 거 아니냐? 반시장적 아닙니까? 라고 우리 니 마르크스 양이 저한테 니겔스. 오해십니다. 저도 뭐 그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하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커머스 기업들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래야 되고. 그리고 이들이 투자하는 게 단지 그냥 뭐 유통 물류망을 하는 걸 넘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먹거리 물가를 해결하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뭐 어떻게 보면 뭐 경쟁을 하라는 말일 수도 있고 청년농을 만들려면은 그들이 농사나 축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들은 옛날처럼 그냥 우리 집 가업으로 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스타트업 형태로 하고 싶겠죠. 더 효율적으로, 더 생산성을 높여서 더 큰 돈을 벌고 싶지 그냥 거기 가서 기업에 취업한 거 정도 벌고 싶으면 시골에 있잖아. 아이 키우기도 힘들고 그럼 그들이 스포츠카를 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기득권과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라는 게 어려워요. 생산성을 올린다는 말은 누군가에게는 경쟁으로 들리고 누군가에는 도태로 들리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타협이 잘 안 되죠. 법률에서도 안 되잖아요. 리걸테크 기업 들어오면 난리 나고 회계 기업 들어오면 난리 나고 세무 기업 들어오면 난리 나고 의료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약 한 번 배달하려고 그러니까 난리 나고 원격 의료 하겠다 그럼 또 난리 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게 사회 전체로 보면 이득이지만 효율성을 높인다는 말은 누군가는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글로벌 시장은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야 안 되겠어 얘네 효율성 높이니까 우린 낮아져 다 같이 낮자. 글로벌은 그게 안 통하죠. 저쪽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딴 게 안 통하고 자유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효율성이 극도로 높아져서 세계에서도 통하는 이런 제품들을 우리나라가 대부분 하는데 이쪽에서는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들이 안 먹히죠. 물론 경쟁은 다 하기 싫죠. 그리고 힘든 변화를 누가 하고 싶어 해. 하지만 계속 낮은 생산성으로만 있으면은 그 비용을 우리가 감내하는 겁니다. 높은 생활물가 먹거리로 감내하는 거고 많은 유통구조로 감내하는 거예요.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유통구조가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생산성이 높으면 걔들이 그거 하겠어요? 아니 근데 로봇가 막 이렇게 경매하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직 멀었고요. 그때쯤 되면 아마 로봇 인건비도 올라갈 겁니다. 대한민국을 잘 모르는구만. 그때쯤 되면은 법인이 아니라 로인 이런 게 생겨갖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산 인구는 점점 줄잖아요. 농업 인구는. 이런 상황에서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당연히 생산량은 줄 수밖에 없고 과일은 생산량을 준다고 우리가 쉽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들에 대해서 문을 여는 거를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 봐야 어차피 열리지 않을까. 이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겠죠.
저는 생존을 위해서 그분들이 노력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분들 알아서 규모가 이제 커질 거고, 왜냐면 안 되잖아. 점점 들어오면. 그럼 점점 법인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점점 자기가 더 규모를 키운다든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이게 뭔가 정부에서 좀 해결을, 민생 물가 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보치시는 역시 니르크스 오늘 머리에 띠 묶고 잘하고 있다. 소비자가 이렇게 힘든데. 그지 알아. 끝! 촬영 정례 감사합니다. 가자.